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교 신소재목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벌써 2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마 그 대면 강의를 대부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금과터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신규 나노물질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탄소를 왜 저감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탄소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원을 시키는지, 근데 이것을 환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환원을 시켜야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촉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 촉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금속 유기 골격체라든지 단일 원자 촉매, 그리고 2차원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대 신소재공학부도 있지만 다양한 대학에서 신소재공학부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런 신소재공학부가 어떠한 가게 되면 어떠한 그 공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본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탄소 저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탄소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기율표상에서는 C라고 표현이 되는, 카본으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C로 많이 쓰겠죠. C로 표현이 되는 원자번호 6번인 비금속인 원소를 의미합니다. 여기 적어 놓았듯이 고온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CO2, 즉 기체 상태이고, 공기 중에서 태우면서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 물질을 얘기하죠. 공기 중에서 보면 대부분 4분의 3, 즉 75% 이상이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약 3.76% 정도가 CO2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자연계에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 화합물의 형태를 바꾸면서 순환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로 일정한 값을 가지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 중에 이제 CO2가 있게 되고요. 그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할 때 CO2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뱉는 이러한 광합성을 하게 되면서 CO2가 저감이 되게 되고, 이러한 CO2가 또 물에 녹게 되면서 또 물속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CO2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물을 이용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매연가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매연가스들이 또 CO2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카본이 사이클릭 형태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현재 순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CO2, 즉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유발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방사능오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 등으로 인해서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되면서 이상기후 변화가 초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부분 이제 날씨가 점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역시 이제 CO2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보다 높은 1.8도로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경우 약 160mm가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 그래프에서 보듯이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상대 해수면의 높이가 거의 변함이 없다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점점 증가하면서 이 현재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 범위에 따르면 뭐 2100년 정도까지 되면은 뭐 0.3m에서 1.2m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남극이 해빙이 되게 되면 2100년에는 최대 2.4m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육지의 땅의 넓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떠한 그 단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기후를 결국에는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현재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즉
탄소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협약에 따르면, 즉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르면 주요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2020년 대비 약 37%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환경부에서 보고한 발표에 따르면 3+1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즉 이거에 대한 10대 과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미래 모빌리티를 사용하면서 CO2를 저감을 시키겠다, 혹은 도시 국토 저탄소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또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탄소를 저감시키겠다. 또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을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적용적 감축에서 능동적인 대응으로 변화를 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기사에 보듯이 2020년도에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소를 하고요. 2050년 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내뿜은 것을 그대로 다 흡수하거나 다른 것을 변화시켜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들면 그게 결국엔 탄소 중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현재 여러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듯이 탄소 포집 및 저장, 혹은 탄소 포집 및 활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탄소 포집 및 저장은 약자로 CCS라고 합니다. 즉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CO2를 일단은 포집을 해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보관을 하는 것을 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이라고 하고요. 탄소 포집 및 활용은 CCU 기술이라고 해서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CCU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O2를 포집을 해서 다른 걸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을 변화를 시켜서 활용하는 것을 CC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경제성 확보가 현재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CO2를 배출한 것을 결국엔 다른 것으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이용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포집 및 활용, 즉 CCU에 있어서는 전기 화학 및 광전기화학적 탄소 저감을 대안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CO2를 포집을 해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 삶에 유용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 이산화탄소 환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금일 여러분들께 광전기화학 혹은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CO2를 다른 것을 유용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광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관여하는 전기화학으로 반도체 전극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태양광에서 들어온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N타입 반도체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빛을 받게 되면 여기 가전닫대에서 전자가 전잣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전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전자가 없어지는 그러한 자리는 이제 우리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전공을 받게 되면은 물이 산소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는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른 상대 전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물이 수소로 변화하는 이러한 것을 광전기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비단 이제 물로 쓰여지긴 했지만 이게 CO2로 바뀌게 되면 CO2가 CO로 다른 가스로 변환시켜주는 이러한 광전기화학적 셀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주로 반도체 전극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반도체 전극을 이용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어떤 정도의 밴드 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밴드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러한 흡수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혹은 화학 에너지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반도체 전극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전자를 가지고 우리는 CO2를 환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광전기화학적 CO2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공기라든지 어떤 포인트 소스에서 발생한 CO2를 우리가 알고 있는 솔라 에너지 혹은 풍력 혹은 수력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러한 공기 중에서 발생한 CO2를 빛 에너지와 혹은 전자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이게 광전기화학적 변환을 이뤄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CO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용한 다른 가스들, 즉 C1 케미칼이라든지 C2 케미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C1 케미칼에는 CO, 일산화탄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메탄 혹은 메탄올 혹은 포름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게 되겠고요. C2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에텐이라든지 에탄 혹은 에탄올 혹은 아세틱 엑시드 혹은 프로파놀과 같이 고부가 가치의 다른 우리가 인간 생활에 유용한 이러한 그 케미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조금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화학 약품 혹은 화학 연료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즉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셀이 중요하게 되는데 광전기화학 셀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극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즉 전극에서 전자를 받아서 CO2가 그 전자를 받게 되면 CO2가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전자를 쉽게 이동을 시킬 수는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전자가 잘 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활성 촉매의 개발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활성 촉매를 이용해야지만이 쉽게 CO2를 우리가 원하는 다른 C1 혹은 C2 플러스 케미컬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촉매뿐이 아니고 이러한 고성능 시스템을 개발해야지만 기체상의 이산화탄소를 전해 단위 전지 혹은 광전해 단위 전지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CO2를 변환해야 되는 것이 현재 많은 연구자분들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광전기화학적 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토캐탈리틱, 즉 PC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PC 방식은 그냥 빛을 받아서 이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다른 걸로 변환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PC 방식 같은 경우는 효율이 낮고요. 생성물이 분리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PEC 방법, 즉 포토 일렉트로 케미칼 방법이 되겠는데 이 방법은 이 전극 자체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일렉트로 케미칼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극 자체가 빛을 받아서 전자라든지 전공을 그대로 내어주면서 어떠한 시스템을 돌려주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PEC 방식이 현재는 비교적 효율도 높고 가격도 낮아서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러한 전극을 빛을 잘 받아들여주게 하는 구조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데 있어서 마지막 대안으로 나온 것이 PVEC 방식이 있습니다. 이 PVEC 방식은 전극은 그대로 전기화학적 전극을 그대로 쓰고요.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이 포토볼테이크 셀을 즉 태양광층을 따로 두어서 태양광에서 빛을 받아서 전자를 만들어주게 돼서 이 전자를 이동시킨 다음에 CO2라든지 물을 환원시키는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PVEC 방식 같은 경우는 효율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광전기화학적 연료 생산 연구 전망에 대해서 한번 요 그래프가 나온 것을 보시게 되면요. 시스템의 복잡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게 되고요. 이 에피션시, 즉 효율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위측이 높게 되고 아래측이 낮게 되는데, 즉 일단은 시스템 컴플렉시티, 즉 시스템 복잡도는 낮고 효율은 높은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4사분면으로 나눈다면 1사분면에 있는 쪽이 솔 하이드로젠 프로젝션이 가장 프랙티컬하다. 즉 이쪽으로만 가야지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PVEC라든지 PEC 혹은 PC처럼 아직까지는 프랙티컬한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시스템 복잡도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PC 방법이 현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이 돼서 이 PC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를 이용해서 고효율 PC 기반 다양한 연료 생산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요 PC 방식을 이용해서 CO2를 변환하는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PVEC 시스템은 포토볼테익, 즉 태양 전지와 EC 시스템, 일렉트로케미컬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전압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양 전지가 여러 개가 현재는 연결이 돼야지만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PEC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의 특성을 높이고자 현재 뭐 광전극 표면 계지를 통해서 CO2 환원을 한다든지 혹은 다양한 전기 촉매를 이용해서 광전극 표면 계질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태양광 에너지만 가지고 CO2를 변환하고자 언바이어스드 태양연료 생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CO2 이러한 PEC 기반의 CO2 전환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현재는 C1 생성물 생산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직까지 C2 플러스 케미칼에 대해서 변환하려면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화학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즉 양극과 음극이 있게 되면은 양극에서는 당연히 전공이 많겠죠. 음극에서는 전자가 많을 거고요. 이 음극에서 이제 전자가 CO2로 전달이 되게 되면 이게 CO2가 다른 케미칼인 CO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 전자가 몇 개가 넘어가는가에 따라서 변환되는 물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이 CO2는 대부분 일단은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CO2가 물에 녹아 있으면 일단 전극까지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여야지 어떠한 전자를 받든지 할 테니까요. 그럼 전극까지 움직이는 요 1번 반응이 즉 물질 전달 반응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서 CO2라고 하는 반응물이 일단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극에서 발생한 전자를 이 CO2가 받게 되면 즉 전하 전달 프로세스가 있게 되면 이러한 이온이 터널링에 의해서 전자가 전달이 돼서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CO라든지 다른 포믹 액시드라든지 다른 C1, C2 플러스 케미컬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환된 생성물도 전극에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 탈착이 이루어져서 다른 데로 움직여야지만 또 다른 소스가 또 들어와서 계속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화학에서는 물질 전달이라든지 전하 전달과 같은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기화학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사진은 이제 우리 연구실에 있는 셋업이 되어 있는 장비에 대한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CO2 가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플로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일단은 실험을 해야 되니까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이 CO2의 양을 조절하면서 전기로 가야 되니까 포텐시오스탯이라고 하는 별도의 장치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O2가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H 모양의 셀, 현재는 이걸 H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H셀로 CO2가 들어가게 돼서 전기를 가해주게 되면 CO2가 다른 곳으로 변환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전극에서 CO 버블이 점점점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의 전기를 가해야지만 CO2를 얼마 정도의 양을 만들 수 있을까? CO2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측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GC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스 크로매토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이런 변환 효율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계산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H셀의 구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번이 보조 전극이 되겠습니다.
즉 작업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어떠한 전극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2번, 요게 2번으로 표현돼 요게 작동 전극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촉매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전기화학 실험계에서 관심 있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되겠고요. 항상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기준 전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준 전극보다 몇 볼트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는지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 기준 전극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양극과 음극을 나눠줄 수 있는 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과 같은 이런 분리막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접촉을 방지해야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고 이러한 어떤 매스만 트랜스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CO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전해질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전극 표면이 중성이 되도록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해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는 이런 H셀 형태로 만들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CO2를 다른 걸로 변환시킬 때는 이렇게 작은 걸로는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직접 흘려가면서 스스로 그때그때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플로우셀이라는 것이 또 다르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산업체에 가게 되면 보실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는 이러한 H셀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O2를 이제 전기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키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CO2를 어떠한 CO2를 변환시킬 수 있는 장비에 넣게 되면 이게 어떤 케미컬로 바뀐다든지 어떠한 연료로 바뀌어서 하게 되면 이 연료가 또 다르게 스토리지가 됐다가 공장이나 우리 집에서 쓰게 되면 또 CO2가 발생하게 되고, 그 CO2가 다시 이렇게 돌면서 CO2가 이제 사이클릭하게 돌아가겠죠. 그게 만약에 배출량과 흡수량이 0이 되는, 즉 그게 되면 이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에서는 주로 이제 물이 이제 산소로 변환을 하게 되겠고요. 음극, 캐소드 쪽에서는 CO2가 어떠한 전자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형태의 탄소 화합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식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O2 환원 메커니즘이 여러 개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CO2, 그죠?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어떤 표면에 흡착이 되게 됩니다. 흡착이 된 다음에 전자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전자가 두 개가 넘어가게 되면 포믹 애시드로 바뀌게 돼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포름산 같은 걸로 바뀌게 되고요. 혹은 다른 경로를 타게 되면 이게 그냥 카본 모녹사이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생성 메커니즘이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게 해주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게 전자가 8개가 이동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메탄가스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요와 같은 경우는 C1 케미컬로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되겠고, C2 케미칼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C2 케미칼은 일단 탄소가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CO2가 2개가 일단 붙은 다음에 전자가 몇 개가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에탄올이라든지 에틸렌 가스로도 바뀔 수 있는 경로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반응 경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교과서에 나올 만큼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도 이 반응 경로를 어떻게 만들 수가, 조절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최소 전자가 2개 이상의 다전자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환원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케미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자를 어떻게 하면 잘 이동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자를 어떻게 하면 잘 이동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촉매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 과정에서는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변환시키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 부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 물질이라고 보시게 되면 전자가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생성물이 돼야 되는데요. 이 빨간색처럼 중간에 이러한 이런 반응 경로를 막는 층이 존재하게 되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될 거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처럼 어떤 이 중간에 이러한 배리어, 우리가 말하는 장벽, 진입 장벽이 없다면 쉽게 생성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촉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촉매는 뭐 나누기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크게 균일 촉매와 불균일 촉매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균일 촉매라고 하는 것은 촉매가 반응물과 같은 상으로 존재하는 촉매를 얘기를 하고, 불균일 촉매는 상이 다른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나누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촉매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해주는, 도와주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촉매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CO2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촉매에, 그죠? 즉 흡착이 돼야 돼요.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잘 흡착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잘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촉매 표면에서 반응해서 생성물로 전환이 잘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생성물이 되면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빨리 다른 쪽으로 가야지만 또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또 붙게 될 거니까, 즉 탈착도 잘 일어나야 됩니다. 즉 흡착, 전환, 탈착이 모두 균일하게 잘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그게 우수한 촉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CO2 같은 경우는 연력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런 환원을 위해서는 높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CO2 환원을 위해서는 꼭 우수한 성능의 촉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촉매에 대한 연구가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CO2 변환 촉매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CO2 환원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소 생성 반응을 억제를 시키는 촉매가 중요합니다. 즉 CO2가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물도 전자를 받으면 수소로 발생하게 됩니다. 혹은 CO2에 녹아있는 CO2가 전자를 받게 되면 다른 CO가스로 변환을 하게 되죠. 즉 같은 전자를 두고 물 분해와 CO2 전환 반응이 둘이 싸워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 분해 반응을 가능하면 억제시키고 CO2 전환 반응을 높여줘야지만 좋은 촉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선택성이라든지 활성도도 높을수록 좋고, 여러 번 쓰더라도 촉매가 닳지 않는, 계속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 높은 촉매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매에는 대부분 현재는 공교롭게도 이제 귀금속 촉매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에서 느껴지듯이 귀금속, 즉 비싸다는 얘기죠. 즉 촉매 자체가 비싸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귀금속 촉매는 안정성도 높고 촉매 활성도 및 선택성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이 가지고 있지만 비싸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금속 촉매를 어떻게 하면 다른 걸로 저가의 촉매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희소성과 높은 원가로 인해 귀금속류 대체할 활성이 높으며 단가 대비 효율성이 높은 촉매를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대표적인 이 귀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촉매로서 금속 유기 골격체라고 하는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물질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저희는 뭐 MOF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모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이라든지, 즉 메탈이 금속이죠. 이런 금속이 유기 링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은 다공성 물질이 되겠죠. 다공성, 즉 그 구멍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구멍이 많다라는 얘기는 표면적이 넓다. 표면적이 넓으면 CO2가 붙었을 때 변화시킬 공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이 금속은 조금만 쓰게 되고, 이 금속의 다양한 형태, CO2가 잘 달라붙어서 다양한 형태로 케미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촉매로서 현재 MOF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MOF 종류는 사용된 금속이라든지 링커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현재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비표면적이 넓어서 촉매로서 가치가 높고요. 이런 다공성 및 기공 크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합성하는가에 따라서 구조라든지 조성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험하기에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MOF에 대한 연구도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MOF는 사용되는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뭐 구리 기반 MOF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언,
징크죠. 아연 징크 기반의 MOF, 혹은 코발트 기반, 혹은 철 기반의 MOF들이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CO2가 다른 거 전환될 때 생성물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경제성도 좋고 성능이 좋은 촉매가 개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탈 오가닉 프레임워크, 다시 말해서 금속 유기 골격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동영상을 조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예, 가장 간단한 게 용매열 합성법이 있습니다. 용매열 합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금속 전구 물질과 유기 리간드 및 유기 용매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하면은 용매의 끓는 전보다 높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냥 MOF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MOF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게 되고요.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용매를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알에 넣게 되고 전구체를 일단은 무게를 잘 잰 다음에 이것을 용매에 녹이면 되겠죠. 녹이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맞춰주게 되면, 즉 합성하는 조건만 맞춰주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MOF로 이제 합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스터링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제 마그네틱 바가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이렇게 스터링을 해주게 되고요. 거기에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되면 이제 합성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마이크로파 합성법이 있습니다. 즉 전자기파와 전기로로 대전된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런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혹시 이제 실험하다가 여기다가 먹을 걸 넣어서 데펴 먹을까봐 실험용이라고 꼭 적어놔서 저희는 실험할 때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도가 높고요. 가열 속도도 빠르고 시스템이 균일하게 가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냥 그 온도를 가해서 일정한 그 합성이 일어나게 했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합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로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계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교반을 충돌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적인 힘의 도움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공정이 되겠고요. 이것처럼 어떠한 반응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그냥 섞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 나노 입자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마찰력에 의해서 열도 날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조건만 맞으면 잘 합성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초음파 합성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이것도 초음파의 영향으로 어떠한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 이제 화합물이 생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넣어주게 되고 이것을 울트라소닉이라고 하는 이 초음파에다가를 가지고 돌려주게 되면 합성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안에서 이제 초음파에 의해서 이제 안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을 이제 다 되면은 이제 그림처럼 이 안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용매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이게 이제 실험 장비가 되겠는데 위에서 어떠한 침으로 인해서 팁을 가지고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이렇게 해서 함으로 해서 열도 발생하게 되고 어떠한 조건을 맞춰주게 되면 쉽게 MOF 촉매가 합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안에서 이제 돌면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은 이제 전기화학적 합성에 의해서도 이제 MOF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 금속이 용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모프 형성에 필요한 금속 이온이 전구 표면 근처에서 방출이 되면서 합성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구체를 넣어서 여기다 바이어스를 이제 가하게 될 건데요. 바이어스를 가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해주게 되면 전극 근처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MOF가 쉽게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제 안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되면서 합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MOF도 한 가지 종류의 촉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또 다른 촉매로서는 단일 원자 촉매도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 원자, 즉 싱글 아톰, 즉 아톰은 사실 서로 이렇게 뭉쳐있기를 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싱글 아톰으로 오히려 떨어뜨려 놓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특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서 싱글 아톰 캐탈리스트와 같은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 수준에서 촉매 분산이 되어 있어서 금속 활성점의 최대 이용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촉매는 이런 싱글 아톰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클러스터 형태의 뭉쳐있는 형태가 됐는데,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어떠한 벌크한 물질을 나노 사이즈 혹은 서브 나노 사이즈 혹은 싱글 아톰으로 바꿔주게 되니까 서피스 프리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특이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해서 이러한 똑같은 아톰이라도 싱글 아톰이 되면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싱글 아톰은 결국엔 지지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지지체로서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 혹은 그래핀 옥사이드, 혹은 그래피티 카본 나이트라이트, 혹은 MOF와 같은 것에다가 이 싱글 아톰을 붙여서 촉매로 활용하는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이 메탈에 따라 그 금속에 따라서 프로덕트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싱글 아톰이 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특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직까지 연구할 길이 양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싱글 아톰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현재 이러한 싱글 아톰을 이용해서 만드는 촉매를 가지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초과학 지원 연구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파티클은 이렇게 뭉쳐있는 게 되겠고요. 싱글 아톰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톰이 하나하나씩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내부 금속 원자들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메탈의 활용도가 좀 낮은 반면에, 싱글 아톰 같은 경우는 모든 금속 원자들이 다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속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싱글 아톰은 지지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지지체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 2차원 소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소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카본,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CO2를 변환하는 것도 카본이었지만, 이러한 2차원 소재 중에 대표적인 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2차원 물질이 있겠는데, 이것도 다 카본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카본이 어떠한 그 구형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플로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1차원 구조인 선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탄소 나노튜브, 2차원적인 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핀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여러 장 쌓여 있게 되면은 우리가 글씨 쓸 때 쓰는 연필에 있는 흑연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 소재를 이제 서포팅 물질로 써서 그 위에 싱글 아톰을 얹어서 이렇게 촉매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2차원 소재 촉매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다른 종류의 아톰을 넣는다든지, 혹은 일부러 이러한 그 결함을 만들어서 어떠한 에너지 준위를 바꿔준다든지, 혹은 이 2차원 소재에다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가해서 특성을 바뀌게 한다든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핀, 즉 2차원 구조 중에 하나인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래파이트에다가 ENE가 이제 이중결합을 의미하게 되겠죠. 만약에 들으시는 분이 만약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다면 알칸, 알켄, 알킨, 그래서 킨, 그죠? 이게 이중결합을 의미하는 요 ENE의 전미어가 붙으면서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맥신이라고 하는 물질도 이러한 이중결합에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래핀은 이 아톰의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아톰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신도 현재 그 새롭게 대두되는 촉매의 지지체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맥신 같은 경우는 MAX, 즉 메탈은 주로 이제 주기율표상에 보듯이 전이금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A도 메탈이 되겠는데, A는 보통 13족과 혹은 14족과 같은 원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X는 주로 카본이라든지 나이트로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거의 조합을 보게 되면 계산하기가 복잡하겠죠. 그래서 수백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맥신이 존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A가 여기 13, 14족에 있는 원소를 떼어내게 되면 X만 남겠죠. MX만 남는데 이게 이중결합이 돼야 되니까 맥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촉매의 지지체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신도 현재 전도도도 높고 친수성이면서도 활성 표면적이 높아서 현재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거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가운데 있는 A 아톰이 여기 없어졌죠. A 아톰만 에칭, 즉 깎아내게 되면 2차원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벌크한 물질을 깎아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혹은 없는 물질을 바텀업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이라든지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맥신 혹은 그래핀과 같은 물질을 합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지지체에 촉매, 우리가 새롭게 만든 싱글아톰 촉매를 얹어서 그것을 앞서 설명드렸던 전기화학적 셀에다 넣어서 CO2를 변환하게 되면 우리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CO2를 우리 인간 생활에 유용한 다른 케미컬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CO2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촉매라든지 전극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돌파 기술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산업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시장 선점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서는 당연히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O2 변환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촉매에 대한 연구는 이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주로 신소재공학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공학과를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요 이번 슬라이드는 연구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소재공학부에서 이러한 CO2와 관련된 촉매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신소재공학부에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이제 기초과학과 공학이 융합돼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드는 학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옛날에 1980년대만 해도 제조 기술이 많았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신소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게 되면 각 재료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게 되고요. 각 재료의 기본적인 물성을 배우게 되고, 각 이러한 재료를 어떻게 합성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합성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결국에는 공학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적용이 될 수 있게 공정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이것을 만들었으면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재료 응용법에 대한 연구도 학부 때 1학년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저희는 분야를 나눌 수가 있는데, IT와 같은 정보화 신소재, NT와 같은 나노 물질을 다루는 나노 신소재, 또 ET와 같은 에너지 환경 신소재, 또 BT와 같이 바이오 신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신소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대학에 와서 신소재 학문을 배우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학생들이 많이 오냐면, 이제 수학, 물리 및 화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넘치거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혹은 휴대폰을 보면은 막 뜯어보고 싶은 이런 구성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 혹은 노력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
혹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서를 읽을 실력이 갖출 각오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신소재 공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자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실험은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같이 한강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CO2 변환, 즉 촉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토요일 날 어떠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LED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강연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하시면 촉매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식견을 넓힐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부족하지만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수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소재 공학을 이용한 탄소 저감이 현실적으로 언제쯤 획기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나 장애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결국엔 기술 개발에만 그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산업적으로 응용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든 회사에서 탄소 배출권 목표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CO2 전환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회사에서 쓰려면 경제적으로 이제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 들어가는 돈은 많은 데에 비해서 효율이 낮으면은 아직 활용되려면은 많은 장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원천 특허 기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산업화가 된다면 활용의 가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실용화가 될 건지는 예측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가야 할 길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